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3장. 13. 선녀의 채찍. 소어와는 벌써 오래전에 와 있었다. 소어와는 이씨 형제들이 새 괴물을 보고 몸을 떠는 것을 보자 이상하게 여겨 생각하였다. 이 괴물들이 찾는 것은 그들이 아닌데 왜 두려워할까? 그때 이씨 형제들은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은근히 말을 조정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모모충이 돌연 웃으면서 말했다. 이상하다, 이상해. 철씨가 달아나지도 않았는데 이씨가 벌써 달아나려고 하다니. 여러 이씨 중 한 사람이 급히 억지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우리 형제는 선배와 다투기 싫습니다. 철씨 몸의 물건도 선배님들께서 가지셔야죠. 그래서 우리 형제는 먼저 갑니다. 모공개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형제를 보고 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못생겨서 그러는 거요? 그 사나이의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아니요, 감히.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가려는 거지? 모공개의 물음에 모모충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틀렸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 움직인 것은 그들이 타고 있던 말의 다리뿐이야. 그렇다면 그들이 가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이 가려는 게지. 그럼 말들이 죽어야겠군. 죽는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모성성이 말 위에서 몸을 날려 내려섰다. 그의 두 팔은 굵고 길어서 땅에 끌릴 정도였다. 그의 몸은 비록 육중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몸을 움직이는 듯 하더니 어느새 주먹으로 맨 앞에 말을 내리쳤다. 그 말은 비명도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소어와는 놀랐다. 저 자식 기운이 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다시 서너 마리 말의 모가지가 부러져 버렸다. 모성성은 큰 걸음으로 걸으면서 하나하나 말의 머리를 닭 모가지 비틀듯 비틀어 버렸다. 순식간에 16마리의 말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씨 형제들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의 안색은 사람의 혈색이 아니었다. 돌연 그중 한 사람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마치 미친 개처럼 뒤로 달아났다. 모공개가 눈을 치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말을 듣지 않는 놈도 있구나. 그는 화살처럼 날아가 머리로 그 사나이의 등을 받아버렸다. 처참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모공개는 어느 사이에 그 사나이의 몸을 움켜잡고 소리쳤다. 노대 좋은 반찬이요. 모공개가 그 사나이를 던지자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모모충이 웃으면서 말했다. 방금 만든 만두야. 그는 사나이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순간 돌연 손을 내밀어 사나이의 가슴을 찔렀다. 피가 튀었으나 그 사나이의 몸은 3장을 더 날아가 땅에 떨어졌다. 금방 솟구치는 피가 땅을 적셨다. 모모충의 손에는 피투성이인 사람의 염통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모모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여러분, 이 만두를 잡수십시오. 따끈하고 향기로운 만두를. 이씨 형제들의 얼굴에는 혈색이 없어졌고 철심남의 안색도 창백해졌다. 모모충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너희들은 만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나나 먹어야겠다. 입을 벌려 염통을 씹자 으적거리는 소리가 나며 입가에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이씨 형제는 몸에 힘이 쭉 빠져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철심남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막고 구역질을 참았다. 소어와까지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비록 이대취도 사람을 먹었으나 주방에서 여러 가지로 요리해서 먹었다. 모모충 같은 놈은 소어와도 종래에 보지 못했다. 사람을 먹는다 해도 이 숙부 정도면 깨끗한 편이다. 그는 곧 침착을 되찾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모모충은 순식간에 사람의 심장을 깨끗이 먹어치우고 입가에 묻은 피까지도 깨끗이 핥아버린 후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웃었다. 가을바람이 가까우니 보양을 할 때인데 사람의 염통이 최고지. 뭐라고. 금방 정신이 맑아지는데. 과연 작았던 말소리도 커졌고 얼굴에 붉은 핏기가 돌았다. 이때 철심남이 돌연 싸늘하게 웃고 난 뒤 말했다.
당신들이 나에게 시위를 하는 거요? 모모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너의 가슴에도 이런 만두가 간직되어 있으니 나에게 먹히고 싶지 않다면 빨리 그 물건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난 다시 만두가 먹고 싶어질 테니까. 마음대로 될까? 철심남은 돌연 몸을 날리며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모성성이 이미 그의 길을 막았다. 그가 두 팔을 펼치자 좋기 이장 길이가 되어서 철심남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모성성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예쁜 대갈통을 부숴버리면 아까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철심남은 이미 14번이나 공격을 했다. 펑펑 하는 소리가 나며 모성성은 배와 가슴에 14번을 어김없이 얻어맞았다. 14번을 공격한 철심남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멍하니 손을 내렸다. 모성성이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끝났는가? 끝났소. 좋아. 그럼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됐군. 흑. 하며 모성성이 공격을 시작했다. 철심남은 그의 일격을 피해 몸을 엎드리고는 그의 겨드랑이 밑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틈을 이용해 모성성의 발을 가볍게 걸면서 일격을 가했다. 순간 모성성의 육중한 몸이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철심남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렸다. 그러나 이미 그의 앞에는 모공개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모성성은 벌써 땅에서 일어서서 웃으면서 팔을 내밀었다. 그 만두를 이리 가져와. 소호하는 철심남이 달아나지도 싸우지도 못할 것을 알았다. 그는 탄식을 하며 생각했다. 내가 손을 써야겠군. 스승이 제자를 도와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제자의 몸에 좋은 물건이 있다니 남에게 빼앗기도록 보고만 있어선 안 되지. 철심남은 완전히 세 사람 사이에 포위되었다. 소어아가 주먹을 만지면서 뛰어들려고 할 때 돌연 멀리서 방울소리가 들려오며 마치 불덩어리 같은 빨간 그림자가 다가왔다. 붉은색 말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였다. 낭낭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이미 술을 세웠으니 누구도 도망갈 생각 마라. 임마는 순식간에 다가와 채찍을 휘둘렀다. 독사의 혓바닥 같은 채찍이 휘돌며 빛을 냈다. 순간 이씨 형제는 피할 사이도 없이 처참한 비명을 내지르며 그대로 쓰러졌다. 불같은 임마가 한 바퀴를 돌자 이씨 형제는 모두 땅에 뒹굴었다. 소어하는 자세를 고쳐 잡아 앉았다. 철심남이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니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겠군. 그러나 그는 그들 중에서 가장 안색이 파리하게 변한 사람이 철심남임을 미처 몰랐다. 모씨 형제는 너무 추악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여자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비록 지옥의 독사 같은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그 자태는 오히려 고혹적이었다. 두 눈은 움직이는 붉은 옷자락 속에서 그 맑은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어아는 멀리서 탄식을 했다. 그녀의 두 눈을 쳐다보고 있을 수만 있다면 채찍을 몇 대 맞아도 좋겠다. 하지만 그녀의 채찍이 너무 독하구나. 여인은 아름다울수록 마음이 악독하다던데 그 말이 틀림없군. 이홍의 소녀의 채찍은 쉬지 않고 쓰러진 이씨 형제들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붉은색이 감도는 얼굴에는 조금의 웃음기도 없었고 무섭도록 싸늘하기만 했다. 이씨 형제들이 채찍을 맞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자 그녀는 돌연 손을 멈추고 말을 돌려 모씨 형제를 향해 눈에서 빛을 뿜어냈다. 좋아. 너희들이 가지 않은 것은 매우 영리한 짓이다. 어차피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모모충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아가씨께서 우리더러 남으라 했으니 물론 남아야지. 너는 내가 왜 채찍으로 너희들을 상대하지 않았는지 아느냐? 모모충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모르오. 채찍을 맞은 사람은 살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해. 그래요? 그럼 아가씨는 왜 우리가 가지 않았는지 아시오? 내가 감히 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가지 않은 것은 너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때 그들이 동시에 몸을 날렸다.
모공개는 그녀의 허리를 향하고 모모충은 번개 같은 양손으로 그녀의 눈을 향했으며 모성성은 말의 머리통을 향하고 있었다. 모씨 형제 세 사람은 비단 빠르게 손을 썼을 뿐만 아니라 공격의 조화도 절묘했다. 소호하는 그녀가 무슨 수로 이 세 사람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그녀는 목을 막을 수 있어도 허리가 문제이고 허리를 보존할 수 있다 해도 말을 보호할 수가 없었다. 이때 그녀가 싸늘하게 소리쳤다. 빨리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뒤따라 가볍게 휘파람 소리를 내자 그녀가 타고 있던 말이 돌연 뒷발로 일어서서는 앞다리로 모성성의 고개를 내려치는 것이 아닌가. 모성성은 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급히 몸을 피하려 했으나 말발굽에 머리를 맞고 땅으로 뒹굴었다. 소호하는 박수라도 치고 싶을 만큼 기뻤다. 그는 이 소녀의 무술이 무서울 거라곤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탄 말조차 그토록 무서울 줄은 몰랐다. 다시 모모충과 모공개를 바라보니 두 사람도 어느 틈엔가 쓰러져 있었다. 모모충은 양팔이 모두 끊어진 채 널브러졌고 모공개는 고개가 꺾여버렸다. 소호하는 이 소녀가 어떻게 손을 썼는지조차 볼 수 없었다. 홍해 소녀는 말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미 괴물을 셋씩이나 처치해버렸으니 이런 재주에 탐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철심난만한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홍해 소녀는 말고삐를 잡고 사방을 돌았다. 혹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한 번씩 쳐다보는 것이었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석양은 그녀의 붉은 얼굴을 비추었다. 한 필의 붉은 말을 탄 아름다운 아가씨가 천천히 시체 옆을 돌았고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철심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조금도 달아날 생각이 없는 듯했다. 다만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는데 안색은 땅에 뒹구는 시체와 다름이 없었다. 붉은 옷을 입은 아가씨는 말을 몰아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소호하는 비록 그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그녀가 웃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웃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으로 예쁜 아가씨인데 아마도 철심남을 좋아해서 그를 구했는가 보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생각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너는 재주가 좋아서 여기까지 달아났구나. 내 손에서 이렇게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다시 없을 것이다. 철심남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홍해 아가씨가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달아나지 못해. 그래서 난 돌아다니지는 않았어. 너는 영리해.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욱 영리해. 그러니 내가 정말 영리하다면 나를 더 피곤하게 하지 말고 빨리 그 물건을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소호하는 아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대체 철심남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저토록 여러 사람이 그것을 탐낸단 말인가? 또한 그는 이 아가씨가 비록 철심남을 구하긴 했어도 좋은 마음이 없음을 확실히 알았다. 소호하는 누나를 몇 번 굴리더니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낸 뒤 조용히 기어나갔다. 홍해 소녀는 말했다. 자, 이젠 나에게 그 물건을 줘야겠어. 무슨 물건인지 난 모르겠군. 홍해 소녀는 금방 노했다. 난 남에게 이토록 친절해 본 적이 없어. 시치미를 뗄 테야. 그녀는 채찍을 한 바퀴 크게 휘둘렀다. 날카로운 소리가 나면서 채찍은 철심남의 몸을 때렸다. 철심남은 움직이지도 않고 얻어맞았다. 그는 안색도 변하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나를 죽여도 난 무슨 물건인지 모른다. 좋아. 내가 결국 명을 재촉하는구나. 넌 내가 손을 쓰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성질인 줄을 모르느냐? 넌 그렇다면. 소호하는 이미 그녀의 말 뒤까지 다가갔다. 그가 빙그레 웃으며 수중에 물건을 던지자 즉각 화염이 일어나서 말 엉덩이와 꼬리에 불이 붙었다. 말은 비명을 지르며 홍해 소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10여 장 밖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말에서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소호아와 철심남은 여전히 그녀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으나 말을 목숨같이 여기는 그녀가
어찌 말을 버릴 수 있으랴. 이것은 소아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였다. 말은 미치도록 울부짖으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홍해 소녀는 소리쳤다. 앵도 두려워 마. 앵도야 멈추어라. 말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쉬웠으나 말을 멈추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앵도는 삽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달려가 버렸다. 소아는 재빨리 철심남의 손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얼마를 뛰었을까 하늘은 어두웠고 몇 리를 달렸는지 몰랐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으며 계속 땀이 흘렀다. 소아뿐만 아니라 철심남도 이토록 달려본 적이 없었다. 숨이 목에 찬 그들은 낡은 나무집을 하나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들어가 동시에 쓰러져 버렸다. 그들은 소보다 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집에는 사람이 없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했다. 잠시 후 숨을 가다듬으며 몸을 뒤집던 소어와의 얼굴이 철심남의 가슴에 닿으려 했다. 철심남은 황급히 그의 머리를 밀어붙였다. 소어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내가 너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것이 감사하다는 표시냐? 철심남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면서 방귀를 뀌고. 철심남은 정말 방귀를 뀌었다. 철심남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마치 계집아이가 부끄럼을 탈 때의 모습과 흡사했다. 소어와는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털며 일어섰다. 방귀 좀 뀌는 게 뭐 그리 창피하다고 그래. 사람이 다급하면 변도 보는 판인데 여자처럼 얼굴을 붉히기는 참. 나.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아가씨 정말 굉장하던데. 그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손맛은 그토록 악독하니 생각지도 못할 일이야. 강호에서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 말이 맞을는지도 몰라. 나같이 하늘도 땅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까지 그녀가 무서우니 누가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겠어. 어이, 그녀의 이름이 뭔지 알아? 성은 장이고 남들은 그녀를 소선녀 장청이라고 부르지. 소어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다. 아,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는 돌연 악인곡으로 도망 온 병호 상풍으로부터 이 이름을 들은 기억이 났다. 상풍도 그녀를 죽도록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어와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이런 예쁜 아가씨인 줄은 몰랐다. 한참 후 그는 철심남의 목소리에 정신이 되돌아왔다. 내가 나를 그녀의 손에서 구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넌 그녀의 일을 방해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 별로 두렵지 않아. 그녀는 나를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 나를 알 리가 없지. 더군다나 막상 맞붙게 되어도 그녀에게 꼭 진다고 볼 수는 없어. 넌 그녀를 이기지 못할 거야. 누구한테 무술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강호에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미 5, 60명의 무림 고수들이 그녀의 손에 죽고 말았어. 그 중에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우선 물건을 좀 보자. 무슨 물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강탈하려던 물건 말이야. 바로 내가 죽어도 못 주겠다던 그 물건. 난 몰라. 소어와는 그의 옷깃을 양손으로 움켜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의 목숨을 구해주었어. 그런데 그 물건을 보여주지도 않으려 하다니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잠시 보자는 것뿐이지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너 이 손을 놔라 말할 테니. 좋아. 손을 놔주지. 너를 믿을 테니까. 철심남은 움켜잡혔던 부분을 매만지며 장탄식을 한 후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밀이니 절대로 남에게 말해서는 안 돼.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어. 바보, 너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위험할 때 나는 목숨을 다하여 구한 것 아니겠어? 철심남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들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물건은 나에게 없어. 소어와는 그를 한참 바라본 후 돌연 크게 웃어버렸다. 철심남이 말했다. 무엇이 우습지?
너는 날 바보로 취급할 작정이냐? 난 결코 속이지 않아. 그 물건이 너의 몸에 없다면 그들이 왜 너를 쫓고 있지? 또 너는 무엇 때문에 달아났어? 처음엔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줘서 가지고 가게 했지. 난 남들이 그를 해칠까봐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남의 눈을 속였어. 그를 보호하려고. 알고 보니 하나의 계략이었군. 그렇지. 내가 목숨을 내걸고 남을 구하는 군자인지는 정말 몰랐는데. 난 좋은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나의 형이야. 그래? 알고 보니 그렇군. 하지만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는 말해도 상관없지 않겠어? 철심남이 약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그것은 보물을 감춘 한 장의 비밀 지도야. 그런 물건이었군. 진작 알았다면 난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만약 보물이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 굳이 그렇게 힘들여 찾을 일도 지킬 일도 없어.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집안을 살펴보았다. 이런 곳에 이런 집이 있다니. 여기는 전에 병사들이 있던 곳이야. 지금은 평화로워져서 쓸모를 잃은 셈이지. 그래서 이같이 폐허가 되고 말았어. 소호하는 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다. 우물이 있는데. 그릇이 몇 개 있으니 가서 물을 떠다 주지. 급히 달려오느라고 목이 탈 거야. 소호아가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너 달아나지는 않겠지? 내가 왜 달아나야 하지? 소호아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달아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 철심남은 과연 달아나지 않고 나무 물통을 하나 들고 들어왔다. 그는 항상 얼굴에 떠있던 오만한 기세가 사라지고 매우 유순해 보였다. 물을 길어오고 그릇을 씻고 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아주 섬세하게 하지 않는가? 소호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재미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모두 놀라서 얼굴의 생기가 싹 가셨다. 둘은 몸을 벽에 바짝 붙이고 가만히 밖을 내다보았다. 작은 백마가 달려와 우물가에서 멈추었다. 소호하는 한편으론 놀라고 한편으론 기뻤다. 급히 달려나가서 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이 녀석, 너 참 기특하구나. 내일은 좋은 것을 먹여주마. 맞았어. 너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지. 누구는 붉은 말을 앵도라고 부르니까 넌 백채로 하자. 이때 철심남이 두 개의 그릇을 들고 나왔다. 물맛이 달구나. 말은 어떻게 하지? 이 녀석도 매우 피곤할 텐데 우선 이놈에게 먹이지. 안 돼, 안 돼. 말은 통으로 마시게 해. 말을 마친 철심남은 그릇을 소호아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한 그릇은 우물가에 놓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물통을 들고 나왔다. 철심남이 눈을 깜빡거리며 입을 열었다. 마셔. 아주 시원하던데. 이 우물 속엔 독이 풀려 있을지도 몰라. 철심남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물속에 독이 있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방금 한 그릇을 마셨어. 염려할 게 없다고. 그는 우물가에 놓아두었던 그릇을 집어들고는 훌쩍 마셨다. 내가 먼저 마시니 안심이 되는군. 그는 갈증을 느끼던 참이라 연거푸 몇 그릇을 마셨다. 밤하늘은 남빛으로 짙어갔고 초원 저쪽에서는 별들과 달이 떠올랐다. 소호아는 차츰 안색이 변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내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데. 괜찮아, 앉아있으면 좋아질 거야. 아니야,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간신히 한마디를 마친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독 물속에 필시독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가 쓰러지자 철심남은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면서 싸늘하게 웃었다. 안심하라고, 물속에는 독이 없어. 미약이 있을 뿐이야.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엔 걸어 다닐 수 있을 거야. 소호하는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왜 약을 탔지? 난 갈 곳이 있는 몸이야. 너에게 시달릴 시간이 없어. 너. 그는 차츰 힘이 빠져갔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너는 영리한 척하기는 해도 그러나
철심 남은 말을 하며 걸음을 옮기다가 돌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넘어질 뻔했다. 그는 안색이 변하더니 두 걸음도 더 내딛기 전에 물통 옆에 쓰러졌다. 그도 힘이 없어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 약이 내 그릇에도 들어간 게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난 분명히. 소호하는 그제야 힘없는 표정을 바꾸고 크게 웃으면서 벌떡 일어섰다. 철심남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너 혹시. 넌 나에게 비하면 아직 멀었다. 내가 물속에 약을 탄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말해두지만 나는 약물에 온몸을 담가가며 자랐기 때문에. 내 눈은 밤중에 바늘까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밝단 말이야. 이제 보니 내가 그릇을 바꾸었구나? 그렇지. 난 그릇을 바꾸어 놓았지. 새삼스러운 얘기 같지만 난 이런 장난을 2살 때부터 해왔어. 날 키운 사람들은 모두 이런 수법의 선배들이야. 날 어쩔 셈이냐? 너를 어쩔 생각은 없어. 다만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몸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 무슨 물건이라도 숨겨두었을지 모르니까. 안 그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심 남은 창백했던 얼굴이 다시 불같이 붉어지면서 떨기 시작했다. 제발 부탁이니 부탁이야 정말. 그는 목소리만 떨리는 게 아니었다. 온몸을 떨며 손으로 옷깃을 꽉 여미고 신음하듯이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말고 부탁이야. 그러나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옷깃을 잡고 있던 손도 스르르 풀려버렸다. 소호하는 선체로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철심남은 깊은 잠에 빠져버려 움직이지 않았다. 소호하는 곁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는 철심남이 애원을 할수록 더욱 뒤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이때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유령처럼 소호와의 등 뒤에 섰다. 희미한 달빛 아래 비친 모습은 한 여자였다. 붉은색 옷이 밤하늘의 빛을 받아 핏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소호와는 그녀가 나타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